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징비록 함께 읽기를 시작할 김성한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징비록, 지옥의 전쟁 그리고 반성의 기록. 징비록, 유성룡 지음, 김홍식 옮김. 글을 시작하기 전에 책을 읽는 일은 얼핏 지루하기도 하고 목표 지점이 없는 달리기 같기도 합니다. 책을 읽으라는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지만 왜 읽어야 하는지 질문을 받는다면 누구도 자신있게 답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쓰여진 지 수백 년이 지난 옛글들을 읽어야 하는 까닭은 아무래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저는 새 책을 펼칠 때 느끼게 되는 설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이상 기분 좋은 설렘을 찾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모습도 알지 못하는 옛 사람들의 수백 년 전 글들을 읽을 때 전해오는 경이로움은 경험하지 못한 분들께는 어떤 모습으로도 전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고전 시리즈를 기획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 책을 선택해 부족한 힘을 다 쏟아 번역에 임한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잊고 있지만 그분들은 수백 년 후까지 면면이 이어질 후손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의기양양해 하지만 그분들은 수백 년 후에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귀한 종이에 귀한 먹을 갈아 글을 남기셨습니다. 뿐입니까? 귀한 글을 한 글자 한 글자 베껴 필사본을 전한 이름 모를 많은 분들은 또 얼마나 기억해야 할까요? 고전, 동양의 글이건 서양의 글이건 을 읽는 작업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오르고 가장 깊은 우물을 파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끝도 없어 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이 모두 보이고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맑은 샘을 찾는 것처럼 말이지요. 게다가 읽는 도중에 느끼게 되는 즐거움은 수정과에 동동 떠있는 곶감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책을 벌써 수십 번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목에 이르면 눈시울을 적시는 것이나 안타까운 마음에 활시위를 당기곤 것은 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유성룡의 글이 뛰어나다는 것이겠지요. 글이 살아 숨 쉰다는 표현, 바로 이런 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글을 쓰고 전한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옮기는 작업은 저에게는 힘이 붙이고 오를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앞서 징비록에 손길을 불어넣은 여러 어른들이 내주신 길이 있었기에 엄두를 냈습니다. 그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2월 봄의 길목에서 기획하고 옮기니 섬. 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을까? 임진왜란이 발생한 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159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러하듯이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전쟁의 기운은 극동아시아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참된 관리라면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을 리 없다. 율곡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추청한 것이 1583년으로 임진왜란 발발 10년 전이었다. 이 책의 저자 유성룡 또한 권율과 이순신을 조정에 청거 향후 닥쳐올 국가적 변란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조선 정부의 쇠미 현상은 몇몇 충신들의 노력으로 되돌려질 수준이 아니었다. 선비들은 훈구파니 살인파니 파벌을 만들어 경쟁하고 그 결과 수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앗아가는 사화가 조정을 뒤덮고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조선 초기에 정비된 국방체제는 점차 붕괴되어 외침에 방어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반면에 일본은 15세기 후반부터 자국에 진출한 유럽 상인들을 통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봉건 국가 체제에 비약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혼란기를 성공적으로 수습, 국내 통일을 완수하게 되었다. 도요토미가 조선을 공격한 까닭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통일 과정에서 경쟁했던 수많은 제후들이 보유하고 있던 무력과 욕망을 대외적으로 분출시키고 나아가 대륙 침략을 감행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대외적 상황은 예견된 전쟁을 방지할 만한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급기야 1592년 왜군은 조선을 침략, 파죽 지세로 조선 땅을 약탈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늘을 찌를 듯 했던 왜군의 기세는 평양성에서 멈추었고 명나라 군대의 개입과 의병의 활약 그리고 이순신 등 뛰어난 장수들의 노력으로 왜군은 후퇴의 길을 걷게 된다. 이후에도 정류재난 1597년에 있었던 왜군의 2차 침입을 가리킵니다. 정류재난으로 침략이 재발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해서 오랜 기간 조선을 중심으로 극동지방을 뒤덮었던 전쟁의 기운이 그쳤다. 그러나 전쟁의 끝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이어졌다. 전쟁의 당사자인 조선과 일본 그리고 참전국인 명나라와 경쟁하던 청나라 등의 전쟁 관련국들에게 임진왜란이 끼친 영향은 대단히 컸다. 전쟁에 패한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 중에 사망하고 그 뒤를 이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장악했으며 명나라는 전쟁 수행에 따른 국력 소모로 급기야 여진족인 청나라의 중국을 넘겨주고 말았다. 다만 전쟁의 직접 피해자인 조선의 정권은 붕괴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정권이 유지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지배층이 계속 그들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전쟁의 피해가 피지배층, 즉 백성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전쟁 전에 170만 곁에 이르던 조선의 경지 면적이 전쟁 후에는 54만 결로 줄어들었고 군량미 조달을 위해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림 속을 헤매야 했다. 그러한 결과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일까지 번번이 발생하였다. 이곳저곳에 불만이 가득 찬 자들은 백성들을 선동, 난을 일으키곤 했다. 이러한 내용은 징비록의 동영상처럼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겪고 나서도 반성하지 않고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책임있는 선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라의 질서는 무너지고 수많은 문화유산은 불에 다 사라졌으며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진 현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는가? 이에 대해 자신이 몸담았던 조정과 스스로의 잘못을 참회하고 반성하며 임진왜란 전후의 냉정한 현실 인식을 통해 후손들에게 값진 교훈을 남겨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유성룡이었다. 유성룡은 누구인가? 유성룡은 1542년 즉 중종 37년에 경상도 의성 지방에서 황해도 관찰사 유중녀의 아들로 태어났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들이 늘 그렇듯이 유성룡 또한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16세 때 향시에 급제한 그는 21살이 되던 해 퇴계 이황의 문화로 들어가 학문을 닦았다. 그 무렵 함께 공부한 사람이 김성일이었다. 25세 되던 1566년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성무원 권지부정사로 관직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이조정랑, 사관, 부재학, 대사관, 대사원 등을 거쳐 1583년 함경도 관찰사에 특채되었으나 어머니의 병으로 사양하였고 대사성 역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다시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병조판서
지중추부사 등을 거쳐 우의정, 좌의정 등을 지냈다. 그 무렵 왜군의 동태를 수상히 여긴 그는 정읍현감으로 있던 이순신을 전라자수사에 청거하였고 형조 정남으로 일하던 권율은 의주 목사로 청거하였다. 임진왜란 발발 시 좌의정으로 병조판서를 겸하고 있던 그는 다시 도채찰사에 임명되어 군무에 총괄하였다. 선조가 난을 피해 길을 떠나자 호종하였으며 개성에 이르러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평양에 이르러 나라를 그르쳤다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파직당했다. 다시 의주에 이르러서는 평안도 도채찰사에 임명되었고 다음에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파견되어 오자 그와 함께 평양성을 수복하였다. 이후 충청, 경상, 전라, 삼도 도채찰사에 임명되었으며 서울 수복 후에는 다시 영의정에 복직되었다. 선조가 서울로 돌아오자 훈련도감을 설치, 제조에 올라 군비를 강화하고 인재를 배양하였다. 그러나 정유재란 이듬해 북인들이 탄핵을 받아 관직을 삭탈당했다. 고향으로 돌아간 그는 조용히 저술에 몰두하였다. 이후 복관되어 조정에서 여러 번 불러서나 일체하지 않았으며 1607년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서예 집, 영모록 등 수많은 글을 남겼으나 그 가운데서도 임진왜란 관련 기록인 징비록은 역사적, 문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문장으로 꼽히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성룡은 임진왜란 발발 당시 포하의 한가운데에서 전쟁의 참화를 실제로 겪은 고위관리였으며 특히 전쟁 수행 책임자 가운데 최고직에 있던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의 정언은 임진왜란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징비록은 어떤 책인가? 징비록은 서책으로는 드물게 국보로 지정되어 왜 그런가? 우선 우리 역사에 드물게 보존되어 온 기록 문학임을 들 수 있다. 징비록 이후에는 기행문이나 궁중문학 등이 제법 눈에 띄지만 징비록 이전으로 올라가면 꼽을 만한 작품이 뜨이지 않는다. 그 내용 또한 임진왜란 이전의 국내외적 정세로부터 임진왜란의 실상 그리고 전쟁 이후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뛰어난 저술가인 저자의 능력이 충분히 나타난 그런 독자들로 하여금 전쟁의 현장을 누비는 듯한 착각을 빠뜨릴 정도이다. 물론 유성룡이 작품을 남기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은 아니다. 그가 징비록을 쓰게 된 동기는 책의 제목에 잘 담겨 있다. 징비란 시경 소비편에 나오는 문장 내가 징계해서 후환을 경계한다로부터 유래한다. 즉 자신이 겪은 환란을 교훈으로 삼아 후일 닥쳐올지도 모를 우환을 경계토록 하기 위한 선글이다. 그러나 그러한 지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자는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조정 내의 분란, 나아가 임금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 등 임진왜란을 둘러싸고 발생한 모든 일을 더하고 빼임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충정이 징비록을 값진 고전의 반열에 올려놓았을 것이다. 징비록은 상하 2권과 녹후 잡기 그리고 검포집 2권, 진사록 9권, 군문 등록 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징비록 상하 2권에는 임진왜란의 원인과 전황이 담겨 있으며 녹후 잡기는 저자가 임진왜란이 지속된 7년 동안 보고 들은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검포집은 저자가 올린 차 및 계시를 모은 것이고 진사록은 1592년 이듬해에 이르는 동안 징계를 수록한 것이다. 또한 국문등록은 저자가 도채찰사로 재임하던 때 쓴 문의류를 모아 놓은 것이다. 징비록이 처음 출간된 것은 1633년으로 그의 아들 유진이 서예 집을
간행하면서 그 안에 수록하였다. 이후 1647년 그의 외손자인 조수익이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하던 중 16권으로 구성된 징비록을 간행하였다. 그러나 징비록은 상하 2권과 놓고 잡기로 이루어진 판본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판본이 먼저 간행되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 징비록의 가치는 일본에도 일찍 알려져 1695년 일본 교토에서 간행되었다. 이에 1712년 조선 조정에서는 징비록의 일본 수출 엄검을 명하기도 하였다. 현대에 들어와 간행된 것은 1936년 조선사 편수회에서 저자의 필사본을 영인하여 출간한 것이 처음이었으며 이후 여러 곳에서 번역본을 출판하였다. 본 번역본은 징비록 상하 2권과 놓고 잡기로 이루어진 판본을 번역 원본으로 삼았다. 다음에는 징비록 1권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